네, 6강입니다. 이제부터는 연소 계산, 그 다음에 연소 이론, 그 다음에 연소 장치 관련한 파트를 진행할 건데요. 제일 일단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연소 계산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연소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혹은 뭐 연소 장치에 관련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빈출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이론 때 어느 정도 배우셨다. 고 보고 그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부분들만 좀 짚고 가려고 합니다. 연료의 연소와 연소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원하는 바는 여기서 묻고 있는 건 그런 거죠. 어떤 3TO 조건 같은 것들을 잘 충족시켜서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는 연료들과 그 다음에 점화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산소 적절한 열이 발생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발열 반응을 하는 것들을 연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요소, 그러니까 연소의 3요소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점화원과 그 다음에 적절한 산소, 그 다음에 열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화학적 연쇄 반응까지 하게 되면 4요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 조건의 3TO라고 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고온에서 체류하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혼합의 정도, 그 다음에 고온에서 얼마만큼 잘 유지되는지에 관련한 것과 그 다음에 산소를 얼마만큼 적합하게 잘 공급을 해줬는지에 관련한 것들이 3TO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소의 형태와 분류해서요. 액체, 고체, 그 다음 기체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연료의 연소 형태를 배우시게 될 텐데 액체 연료는 분해 연소, 그 다음에 분무 연소나 혹은 이제 증발 연소 같은 것들을 합니다. 주로 이제 증발 연소 하는 것들이 좀 비중이 좀 작고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을 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분해 연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해 연소라는 것은 이제 안에 물질 내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고정탄소라는 것과 그 다음에 휘발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 안에 이제 휘발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분이나 물, 그 다음에 탄화수소류처럼 잘 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체로 휘발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 물질을 연소할 때 휘발분이 잘 탄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휘발분이 먼저 연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정탄소가 연소되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해 연소인데 분해 연소를 가장 잘 도드라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고체 연료 중에 종이나 이런 것들 있죠. 목재, 종이나 목재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탈 것들이 확 타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정탄소에 그러니까 좀 덜 탈 것들이 쭉쭉쭉 타 들어가는 거죠. 덜 타지만 덜 잘 타지만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덜 잘 타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성분들이 고정탄소의 함량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비단 고정탄소 고체 연료뿐만 아니라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액체 연료도 분해 연소를 할 때가 있는데 액체 연료 중에 분해 연소를 하는 애는 중유입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어지간하면 증발 연소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분해 연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표면 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 연소라는 것은 이건 불이 막 확 붙어서 탄다는 것이 아니라 빨갛게 적열하면서 내부에 있는 산소로까지 열 전달이 되어서 서서히 타게 들어가는 타 들어가는 숯이나 코크스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체 연료도 증발 연소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체 연료의 증발 연소라고 하는 것은 그 파라핀 양초 같은 거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촌농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기화될 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연소되는 형태를 고체 연료의 증발 연소다라고 칭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 연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자기 연소라는 건 이미 내부에 질소나 뭐 산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서 일정한 열만 가해진다고 하면 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TNT나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NG 이런 것들이 자기 연소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발연연소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타긴 타는데 불완전 연소에서 꺼멓게 매연같이 나오는 형태를 발연연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요. 기체연료라고 하는 건 확산연소와 그다음에 예혼합연소, 그다음 부분 예혼합연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짓는데요. 확산연소라는 건 가스레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불꽃을 탁 튀기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산소로 열 전달이 되면서 번지는 형태가 확산연소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기체랑, 그러니까 기체라고 여기서 말하는 기체라고 하는 건 연료죠. 기체 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각각 부여해서 연소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확산연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예혼합연소라는 건 결국은 미리라는 뜻이에요. 예라고 하는 것은 미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혼합 연소를 시킨 거예요. 혼합해서 그 후에 연소를 취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뭘 떠올리시면 좋냐면 토치 같은 걸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토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불꽃을 내는데 이 안에는 결국은 연소를 시킬 만한 기체 연료하고 그 다음에 산소 이런 것들이 내부에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어떤 발화를 하게 되면 불꽃이 나가서 쭉 퍼지게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나 앞서 보셨던 확산 연소와 달리 지금 있는 이 예혼합 연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불꽃의 길이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그러나 뭐는 상대적으로 높냐면 화염의 온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급부로서 말씀드렸던 확산연소는 불꽃의 길이는 긴 편인데 화염 온도는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예혼합을 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에 취약하냐면 역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공통적으로는 이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화는 역으로 불이 발생한다라는 뜻이니까 백플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내가 이 불꽃을 여기로 발산을 시켜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부에서 폭발을 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미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연소해서 분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할 때 연소 속도 대비 분출 속도가 너무 작은 거예요. 바깥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때 안쪽에 이미 혼합되어 있는 기체에 열이 전달되면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역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 또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냐면 역화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적절한 타이밍에 연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역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쯤 됐을 때 이 압축열이 이만큼 구비가 됐을 때 불꽃을 가해서 점화가 돼서 폭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연소가 되고 그런 형태가 되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타이밍에 발생되는 연소 형태를 역화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화라는 뜻이 다양하게 좀 활용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문제는 제가 여기서 포인트로 짚어드릴 것은 연소의 형태와 분류라고 했으니까 각 액체연료, 고체연료, 기체연료 각 연료의 연소 형태를 한번 뭐 세 가지씩, 두 가지씩 언급해 보세요. 나열해 보세요. 이런 류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 식이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저 중에 뭐만 좀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런 형태인 겁니다.
어떠한 물질이 있어요. A라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C라는 물질로 생성을 해내요. 그래서 이쪽을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생성된 부분을 생성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리 이론 때는 뭐 평형에 관련한 것, 정방향, 역방향 해서 평형상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 포인트는 실기에서는 이런 평형상수 관련한 내용들은 잘 언급하지 않고요.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반응 속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시간에 따른 어떤 물질의 농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 이렇게 쓰게 되면 시간에 따른 이 A만 보세요. 이 A라는 물질의 농도는 점차 반응하고 나서 생성되는 물질로 변할수록 농도가 옅어집니다.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질은 시간에 따라서 그 농도가 증대하게 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반응 속도 상수, 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의 농도라고 하는 것의 반응 차수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가 반응 차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반응 차수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데 0, 1, 2차로서 문제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차수 반응 차수는 이렇습니다. 하고 넌지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반응 속도식에 따른 농도의 변화, 그러니까 차수에 따른 이 반응 속도식의 계산식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0차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CT-C0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이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C0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초기의 농도를 뜻해요. 그 다음에 CT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뭘 뜻하냐면 나중 농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중 농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갖고 있었던 물질의 농도가 100이면 그 100이 어떠한 것과 반응을 하고 나서 남은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 농도라는 건 남은 농도다. 나중 농도는 남은 농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10% 반응을 했어요. 남은 건 몇 퍼센트 남은 거예요? 90%가 남은 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차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ln ct C0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이다 이렇게 씁니다. 2차일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CT분의 1 마이너스 C0분의 1 여기에 K 곱하기 T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역수로 취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뺍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알았어요. 이 중에 K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반응속도 상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K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네, 이렇게요. 지금 K5라고 표현된 거 있죠? 이거는 하나의 반응 계수, 속도 상수의 계수 값인데 뭐에 연관성이 있냐면 반응하는 물질의 온도라든지 그 물질의 충돌 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해당하는 물질의 분자가 가지고 있는 충돌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온도가 증가되면 충돌되는 횟수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네요. 이것은 기체 상수를 표현하는데 8.314 줄에 몰 곱하기 K입니다. 그 다음에 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절대 온도를 말하고요. 네, 이렇게 쓰는 것을 반응 속도 K, 상수 K에 관련한 조금 더 디테일한 풀이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까지 정리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최고로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을 통해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지금 아마 이 8.314 줄 퍼 몰 K 관련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단위 정산을 시켜서 K 값을 찾게끔 만들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뭐 한 7, 8년 주기 이런 형태로 한 번씩 출제가 되고요. 이 식을 가지고 한 번 더 전개를 시키는데 아레니우스의 변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론 때 배우셨었죠? 그 식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가 아주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제가 이걸
뭐 연습해 본다 한들 그때 문제를 푼다고 한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연습 문제 있건 혹은 기출 문제 있으면 그때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지금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세요. 자, 그다음에요. 연소되는 속도가 있는데 가연물과 산소와의 반응 속도, 그다음에 분자 간의 충돌 속도를 이런 식으로 단위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재 참고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던 첫 번째 파트에 있는 어떤 이론 부분들은 제가 이제 PPT로 만들어 드렸던 부분, 그 부분만 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연소 관련한 것들은 제가 이제 이론 부분 다 정리를 한 후에 PPT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후에 교재의 내용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몇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 넘어갑니다. 폭갱이라는 게 있는데요. 폭갱이라고 하는 건 디토네이션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정의는 화염의 전달 속도가 매질 중에 음속보다 빨라서 충격파와 연소가 결합한 화학 반응을 말한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소라는 건 빛과 열을 내는 발열 반응이라고 해서요.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에너지의 변화가 델타 H가 0보다 작게끔 됩니다. 내 에너지가 원래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막 발산을 하고 나서 남은 건 쟤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난 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열을 얻는 반응들도 있죠. 어떤 것들? 흡열 반응 같은 것들이 열을 얻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 대체로 그래요. 뭐 일반적인 유기물인 탄소나 수소, 뭐 황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다 발열 반응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질소는 산화 반응을 합니다만 흡열 반응을 하는 에너지를 얻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소라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빛과 열을 수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뭐로 되냐면 폭발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건 이제 좀 과한 거죠. 그러니까 화염의 어떤 전파되는 이동 속도 자체가 일반적인 연소보다도 좀 빨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것이 폭연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거보다 진행이 많이 되는 것들을 폭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폭괭이라고 하는 것은 터졌다, 폭발보다도 더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막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핵폭발 같은 거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뭔가 확 퍼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갑자기 뭔가 충격파가 확 오는, 유리창이 막 다 깨지는 그런 형태에 있는 것을 폭괭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염의 전달 속도가 매질 중에 음속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매질이라는 건 이것을 전달하는 매개체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화염을 전달할 때는 누가 나한테 전달을 해주냐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 매질 중에 음속보다 빨라서요. 충격파와 연소가 결합한 화학 반응을 뜻하는 것이 폭괭이라고 합니다. 폭갱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요. 밀폐 공간과 그 다음에 점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과 폭발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소 범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 저 지금 있는 폭발 범위, 연소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수소 있지 않습니까? 수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산업 시설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 화석 연료를 잘 안 쓰게 될 테니까 좀 더 이제 우리가 지구의 어떤 생명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시키지 않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를 잘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했었어요. 왜 못 쓰냐면 얘는 위험하대요. 왜 위험할까 생각해 보면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폭발 하한치를 약 10에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폭발치예요. 폭발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것을 하한치라고 보면 우측에 있는 80이라고 하는 것이 상한치입니다.
이런 것이 폭발 범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만약에 하나의 공간 내에 수소가 전체가 100이에요. 100이란 얘기는 여기 수소가 1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수소가 10개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공기나 산소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폭발 하한치라고 돼 있으니까 공기가 한 나머지 10이니까 90 정도로 채워져 있는 과잉의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수소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이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수소가 80이고 공기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공기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메탄이나 이런 뭐 프로판 이런 것들보다도 수소는 폭발의 하한치와 상한치의 갭이 큰 편인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정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위험도라는 얘기를 쓰는데 위험도는 H라고 쓸게요. 하자드의 위험성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U-L에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L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한치예요. 여기가 폭발 하한치. 그 다음에 U라고 되어 있는 것이 상한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험도라는 개념은 상한치와 하한치의 갭이 크면 클수록 위험도는 증가해요. 하한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하한치의 값이 작을수록 위험도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폭발할 가능성이 큰 지금은 10밖에 없었는데 10밖에 있지만 10만 있지만 9나 8, 7 정도로 하한치가 자꾸 낮을수록 공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밖에 없어. 내부에 막 5, 4, 3 이것밖에도 없는데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도가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폭발 범위라는 측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폭갱이 유도되는 거리라고 하는 저 정의가 있는데 저 정의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죠. 저 정의는 저 지문 그대로 활용해서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최초에 완만하게 진행되는 그 연소에서 격렬하게 폭갱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전파 거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폭갱의 유도 거리인데요. 얼마만큼 그 폭갱의 유도 거리를 짧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 속도가 큰 혼합되는 가스일 경우와 점화원의 에너지가 커서 그럴 경우, 압력이 높을 경우, 관경이 작은 경우, 관 속에 이물질이나 혹은 방해물이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폭갱이라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속도로 굉장히 팡 하고 터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떠올리면 좋다고 했었냐면 콜라입니다. 콜라는 제가 압력 그 안에 어차피 탄산가스가 압력을 고압력으로 가해져서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흔들어 가지고 물 따면 뻥 하고 터지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점화원의 에너지가 크거나 내가 압력을 강하게 집어넣었거나 혹은 내가 작용하는 힘의 속도가 좀 빨랐거나 그러니까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나 그다음에 그 안에 탄산가스가 없으면 그게 폭발했을까? 아니죠. 그 안에 탄산가스가 있었으니까 폭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경우에 300, 500ml인가요? 이렇게 해서 병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병목이 이렇게 관경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렇게 넓어요. 만약에 막 이렇게 돼 있어. 물론 폭발하겠지.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잘 폭발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경이 작을수록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폭갱의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되는 한계치를 정리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2종류 이상의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연소 한계를 르 샤틀리에라는 사람이 다음 식의 관계 정리식을 통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L이라고 하는 것,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냥 L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100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2종류 이상의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연소 한계치인 거니까 그 연소 한계치를 각각의 분모에 있는 상태에다가 대입을 하신 후에 여기 P1, P2, Pn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문제에서 제시가 될 수 있는 뭐 부피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다가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아마 이론 설명할 때는 많이 잘
디테일하게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폭발 하한치나 상한치를 통해서 폭발 범위를 산정하는 이 부분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하한치와 상한치가 각각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한치를 UEL이라고 표현했고 하한치를 LE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100이라고 되어 있는 수치는 혼합된 기체의 전체 부피를 100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에탄이 한 60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프로판이 약 한 40 정도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가 100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탄과 프로판이 혼합된 그 기체에서의 에탄이라고 하는 것도 폭발 하한치와 상한치가 달리 있을 거고 프로판도 폭발 하한치와 상한치가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혼합된 기체의 폭발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 하한치와 상한치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런 연소 범위의 관계식이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뒤에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론 때 좀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연습 문제 때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의 종류와 특성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료는 앞서 보신 것처럼 고체 연료, 그 다음에 액체 연료, 그 다음에 기체 연료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고체 연료의 장단점이라든지 혹은 기체 연료의 장단점, 액체 연료의 장단점은 각기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먼저 고체 연료라고 되어 있는 것의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고체 연료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액체 연료나 그 다음에 기체 연료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얻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얻기가 편하다는 얘기는 고체 연료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석탄인데 우리는 석유 나오나요?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는 있어요. 석탄은 있다고. 그러니까 석탄은 채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급이 가능해요. 자급자족이라고 할까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뭐도 용이하냐면 뭐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저장하거나 수송하거나 보관하기가 용이한 거죠. 네, 어떤 이런 기체 연료처럼 얘네들은 폭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장하기가 불편하고 수송도 어떻게 할 거야, 보관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류의 것들에 비해서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뭐는 또 안 좋냐면 이런 비산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비산재, 그다음 뭐 매연, 불완전 연소하기가 좀 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도 많이 나오냐면 과잉 공기 같은 것들을 많이 공급하게 되게끔 만듭니다. 과잉 공기의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과잉 공기 공급을 위해서 송풍기를 틀어놨을 테니까 송풍기의 어떤 동력 소모량이 많아지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열 효율이 앞서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에 비해서 당연히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급부에 있는 애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기체 연료가 그런 거예요. 기체 연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연소 효율이 좋아요. 대기오염 물질 같은 거 잘 안 나옵니다. 매연 같은 거 잘 안 나옵니다. 점화하거나 소화하기가 좋습니다. 저발활량의 것으로서 고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의 반대급부라고 했으니까 고체 연료의 완전 반대로 기체 연료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고체 연료는 이거의 반대인 거죠. 연소 효율 별로 안 좋고요. 대기오염물질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매연이나 먼지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당연히 기체 연료는 이제 가스레인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점화나 소화 같은 거 용이한데 얘는 불리하단 말이죠. 저발열량의 것으로서도 고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고체 연료는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액체 연료도 각기 이런 특징이 있어야지 된다고 했습니다만 액체 연료는 좀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액체 연료에 대한 특징을 좀 써라. 그러면 고체 연료에 비해 뭐는 좋다. 기체 연료에 비해 뭐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극인 이 두 개를 먼저 기억하시는데 뭐만 기억하면 돼요. 기체 연료에 관련한 이런 특징적인 내용들만 잡아내면 이거에 아주 반대급부에 있는 것이 고체 연료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액체 연료는 기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사이 있는 것 정도로 특징을 잡아내면 관련된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암기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대매점 발열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대매점 발열량. 기가 막혀. 연대매점을 갔더니 기가 막히더란 말이에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 그래서 연대매점에 발품 뭐야 그러죠? 발열이 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으니까 막 열이 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암기를 도모하시면 고체 연료에 관련한 것들도 좀 암기하기 편하시고요. 액체 연료도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체 연료 특성 관련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보셔야 되는 건 물론 지금 코크스도 굉장히 좀 뭐 중요한 겁니다만 저런 어떤 석탄 같은 것들을 건류시켜서 만든 것들이 코크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런 어떤 코크스에 관련된 특징을 뭐 찾아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필기 때 주로 나오는 거고 석탄에 관련한 것들 중에는 뭐가 가장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탄화도입니다. 탄화도하고 그 다음에 연료비 관련한 것들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크죠. 네, 탄화도라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석탄의 오래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탄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석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자 탄화도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석탄이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석탄이 오래 지층에 묻혀 있었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수분이나 휘발분이 없이 고정탄소의 함량치만 증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탄화도가 증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정탄소의 함량치가 증대되었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세요. 연료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요. 연료비라는 건 고정탄소 퍼 휘발분이에요. 휘발분 대비 고정탄소의 함량치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연료비의 어떤 높고 낮음을 책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 이제 감각적으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휘발분 대비 고정탄소의 함량치가 많다라는 것은 연료로서의 효용 가치가 어때집니까? 좋아지는 거죠. 앞서 휘발분이라는 건 한번 확 타고 없어지는 거지만 고정탄소라는 것은 많이 있을수록 한번 불이 잘 붙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잘 타면서 발열량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정탄소의 함량치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고정탄소와 휘발분을 통한 연료비의 산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게 되면 자 이런 겁니다. 삼성분 분석 혹은 공업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수분, 회분, 그 다음에 휘발분 이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못 얻어내냐면 고정탄소는 못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정탄소는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 전체 100에서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던 수분, 회분, 휘발분 이 값을 뺀 값을 고정탄소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뭐로 나눠요? 휘발분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곧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올 겁니다. 값이 나왔을 때 1 이하면 갈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1에서부터 7 정도 사이면 역청탄입니다. 7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무연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암기하실 때는 7살까지 미역국을 아주 잘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아이들이 좀 골격이 커지고 좋아진대. 그래서 미역국 이렇게 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료비라는 걸 산정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요. 출제되는 포인트라는 것은 연료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써보세요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연료비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연료비의 계산을 통한 어떤 탄의 종류를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게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알았어요. 연료비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정탄소치가 높아지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누가 감소해요? 휘발분은 감소하는 거죠. 휘발분이 감소했다? 이 얘기는 매연의 발생률이 좀 없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감되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정탄소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발열량이 증대됩니다. 발열량이 증대되는과 동시에 안 타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착화 온도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요? 매연 발생률 떨어지면서 동시에 뭐도 좀 떨어지냐면 주변의 어떤 산소 농도 또한 저감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열도 감소하는 거죠. 이거 비열 왜 감소하나요? 이거 이론 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지금 석탄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다음 미분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앞서 기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상호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석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탄대요. 기체연료는 조금 더 잘 탄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타면서 과잉의 공기를 자꾸 잡아먹으니까 얘네들을 좀 잘 탈 수 있게끔 좀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냐면 미분을 해주는 거죠. 미세하게 분쇄를 시켜주는 겁니다. 미분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분쇄를 하게 되니까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좀 뭐가 높아져요? 이 비표 면적이 높아지는 거죠. 비표 면적이 커져요. 그러니까 비표 면적이 커지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산소나 열과 잘 반응해서 타기가 좀 용이해지는 거죠. 항상 제가 비교를 드릴 때 이런 어떤 불판 위에다가 티본 스테이크 올려놓으면 그 내부는 잘 탑니까? 바깥에만 좀 타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잘 타겠어요? 대패 삼겹살 엄청 잘 타잖아요. 그런 형태로 취해지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미분쇄 이렇게 해서 비표 면적을 크게 해서 일련의 것을 도모하는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또 생겨요. 어떤 게 있냐면 비산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비산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줘야 되냐면 고성능의 마스크를 사용한다든지 작업장에서 혹은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제진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게 부대 설비로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런 부대 설비가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건 시설이 좀 더 커져야 되잖아요. 난 그냥 일하는 데서 이렇게 미분쇄해서 일하게 되다 보니까 방진 설치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죠. 방지 장치가 필요로 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약간 대형이나 대용량 시설에 적합하게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액체 연료의 특성에서요. 액체 연료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중유, 경유, 등유, 휘발유 이런 정도만 구획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괜히 중경등휘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중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중유, 경유, 등유, 휘발유 앞에 것만 따서 중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왼쪽 좌측에 있는 것이 점도가 높아요.
중유로 가면 갈수록 점도도 높고요. 비중도 크고요.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밀도도 크고 그다음에 약간 저질의 연료이기 때문에 황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기오염도가 높아지고 회분 또한 많아집니다. 그러나 발열량은 대체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대체적으로 높다. 원래는 제각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중유로 가면 갈수록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발열량이 조금 높다라는 어떤 기체연료와 공통적인 특성 때문에 이거는 대체적으로 발열량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동점도도 커지고 유동성도 좀 커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동성이 좀 좋아지면서 동시에 동점도 또한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 액체 고체 연료에서 CWM이나 COM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교재 내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런 취지인 거죠. CWM이라는 건 코얼하고 그러니까 석탄과 그 다음에 워터 물하고의 섞임입니다. 그 다음에 COM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과 오일을 믹스처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믹스처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중유 이거 좀 연소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분탄 한 미분쇄한 미분탄 50 그다음에 중유 50 섞어 가지고 연소를 시키게 되면 액체 연료를 연소시키는 효과에 따른 어떤 고체 연료 또한 잘 연소되면서 분무화 연소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무화 연소라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되죠. 분무 연소라는 건 샤워기 노즐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미립화시킨 애들을 분무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유는 원래는 분무 연소 같은 것들을 잘 안 한다 그랬었죠. 분해 연소 같은 것들을 좀 주로 하는 건데 이 지금 뭐 할 때 미분쇄한 것과 이거 두 개를 섞어 가지고 하니까 이런 형태가 가능하더란 말이죠. 대신에 그대로 쓰면 되지 않는 게 지금 결국 석탄이잖아요. 미분을 했지만 고체 연료죠. 그런 고체 연료가 원래는 액체 연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주입 통로에 부딪히면서 뭘 일으킬 수 있냐면 마모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M 이런 별도 코얼하고 오일하고 믹스처되어 있는 혼합 연료일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시설의 개조가 좀 필요로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CWM이라고 하는 것은 코얼 이제 이 석탄을 미분을 하게 되면 비산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연소시키면 바깥으로 나오는 애들을 막 재진 처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쓰는 거예요. 물 같은 것들을 쓰면서 원래 그 학교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나이 든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있었던 거예요. 학교 중간에 난로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그거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데이기도 하고 엄청 위험하고 그랬었어요. 겨울에 제일 좋은 자리가 그 주변 자리인 거죠. 이렇게 가운데 선생님이 이제 교탁에 있고 여기에 이제 가운데 그게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막 반에 그래도 한 60 몇 명씩 있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다가 막 그런 거 올려놔요. 주전자 올려놓으면 이게 막 수증기가 퍼져나가고 막 그래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끓이고 있어갖고 밑에만 벌브 타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주변에 항상 손 닦고 오면 남자애들 뭐 할까요? 그럼요. 100%입니다. 여기다가 물 한 번씩 촥촥 튀기면서 올라오는 그거 냄새 이런 거 맡고 그다음에 여기 냄새가 왜 나냐면 여기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먼지 같은 것들 쌓여 있고 왜냐면 껐다가 아침에 키면 그 주변에 먼지 타는 냄새 나잖아요. 거기다 이제 물 같은 거 뿌려야 되니까 먼지 냄새가 같이 막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여기다가 막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그 나는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이번에 누구 머리카락 태웠어 이런 식으로 막 범인 찾기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예요? 발생되는 수증기 발생열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연소를 좀 잘 시키려고 하는 것이 CWM입니다. 비산재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요. 기체연료 특성 나와 있는데요. 천연가스라고 하는 LNG와 CNG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라고 하는 LNG나 CNG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라고 하는 LPG는
프로판과 그다음 부탄이 주성분이에요. 그중에도 프로판이 더 주성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혹은 이제 코크스로가스라든지 고로가스, 발생로가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각 물질의 어떤 장단점은 좀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약간의 중요성이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해서 교재를 참고하시고 제가 이론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교재 짚어드릴 때 그 내용들을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진짜 연소 계산 관련한 걸 할 거예요. 앞에 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어떤 물질이 연소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올 때 뭐 어떤 형태로 나올 건지에 대한 것들을 수치화 시켜 볼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습니다. 매번 그 전체 필답형 문제 약 20문제라고 치면 한 3문제에서 4문제 가량, 최대 많게는 한 5문제 가량은 연소 계산 파트에서만 나온다고 보면 되니까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뵙죠.